안녕하세요. 김경록입니다. 이제 요즘 보면은 너무 서두르는 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경기가 빨리 침체가 끝나고 곧 회복될 거다.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 곧 마무리되고 곧 인하될 거다.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번 국면은 사실은 이렇게 금리가 급상승하게 된 것은 거의 뭐 미국의 금리 정책 역사상 거의 뭐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충격은 그렇게 빨리 충격이 해소되고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 큰 충격을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권투를 아시겠지만은 작은 펀치에 맞으면은 금방 회복을 하지만은 큰 펀치에 맞으면은 회복을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마찬가지 이번 국면도 그렇게 될 텐데요. 경기 침체 국면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 지금 침체하지만은 지금은 리세션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진짜로 리세션은 내년 정도에 이제 나타나게 될 거고요. 그럼 올해부터 이제 쭉 이어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년 정도까지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나 기대감, 하느니 이제 금리를 동결을 했는데요. 3.5%에서. 동결을 하다 보니까 이게 금방 또 다시 인하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 좀 시간은 조금 걸릴 거라고 보아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백두산처럼 금리가 올라갔다가 바로 이렇게 인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마고원의 모양처럼 이렇게 금리 인상이 멈추면은 약간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빨리 꺾이는지 아닌지 보아가면서 이제 금리를 인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시장도 지금 성급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제 느낌상은 생각보다는 조금 그렇게 인하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번 국면에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서두르고 빨리 균형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런 생각보다는 조금 길게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뭐 사실은 경기 침체 리세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뭐 아직은 그게 본격적으로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나타날 분야고요. 지금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분야는 결국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이제 한마디로 채권이 그냥 뭐 완전히 박살이 났죠. 제가 외환위기 때를 제외하고 그건 우리나라만의 특유한 일이니까요. 이렇게 채권 가격이 급락한 것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채권이 제일 크게 당했고, 그 다음에 주식을 당했고, 그 다음 어딜까? 그 다음은 뭐 부동산이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부분이 이제 남아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가격이 떨어졌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커머셜 뱅크, 상업용 건물,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지금 이제 은행들이 여기 노출이 많이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동산 부분이 우리나라는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쪽에 이제 영향을 받으면 이제 건설 쪽에 당연히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 되면 이제 순차를 가면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에 영향을 받을까? 이제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의 여파가 두 개 이제 같이 겹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영향을 받는 것이 부채가 많은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의 부채,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증가했었죠.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아마 꽤 힘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부채를 많이 가진 그런 가계가 힘들어지는 것이 이제 이어지게 될 거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경기 침체기에 앞으로 나타날 그런 현상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금융 분야는 이제 거기에 노출 많이 된 부분이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쪽,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은행들이 상업용 건물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면은 언제 은행이나 이런 데도 영향을 받게 되겠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부분, 예를 들어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에 많이 노출된 금융회사들은 이제 영향을 받게 될 거고, 그런 선별적으로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최근에 이제 그 SVB 실리콘밸리 은행하고 기타 중소형 은행들이 터졌죠. 그 다음에 유럽은 이제 크레딧 스위스하고 그 문제가 터졌는데요. 조금 우리나라가 2008년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 올 때 부동산 부분을 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 시스템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었는데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모든 예금에 대해서 다 보장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스템적인 리스크는 많이 줄어들고 특이한 현상들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에 많이 대출을 해준 그런 은행이고요. 또 하나는 어마어마하게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서 덜 겁을 내고 덜 충격적이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팬데믹이 처음 일어났을 때 정말 그 공포라는 것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돈을 엄청 푸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들이 돈은 많아지고 대출해 줄 데가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모기지와 국채를 샀다가 금리가 급등하면서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기, 다른 때 일어났던 금융위기하고는 조금 다른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뭐 이런 쪽, 크레딧 스위스나 이런 쪽에 일어났던 그런 이유라기보다는 앞으로 미국이나 선진국 은행의 리스크라는 것은 특히 미국 은행은 상업용 건물 여기에 이제 대출을 많이 했으니까요. 이제 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게 이제 부실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가 조금 내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도 어떻게 될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완전히 그래서 미국의 이제 은행이나 유럽의 은행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접어들었다고 보기 힘들 것 같고요. 2008년 글로벌 위기 때 이제 베어 스턴스가 2009년 3월에 터지고 2009년 9월에 가면은 2008년이죠. 2008년 3월에 터지고 2008년 9월에 가면은 이제 리만 브라더스가 터지게 되는데요. 이 금융위기라는 것은 혹은 금융의 충격이라는 것은 그렇게 한번 충격을 주고 금방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잠재되어 있다가 나중에 조금씩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상업용 건물을 중심으로 한 부분을 아직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현재 이 상황에서 뭐 실리콘밸리 은행 등등에서 발생한 시스템적인 문제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약한 고리는 뭘까 하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미국 은행이 터진 것은 일종의 금리 인상의 약한 고리를 보여준 것입니다. 금리가 급등하게 되니까 보유하고 있던 국채 가격이 급락을 하고, 그 다음에 모기지 채권이 가격이 급락을 하게 되니까 이제 손실이 나게 됐죠. 그게 약한 고리였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곳이 약한 고리일까?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결국은 이제 부동산 익스포저를 가진 금융기관입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과연 앞으로 이제 부동산 쪽에 계속 이제 어느 정도 부실화가 진행되게 되면은 그런 부분이 나타날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부동산 익스포저를 많이 가진 곳이 어디인가 하는 곳, 이제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금이 많이 들어왔는데 자금을 예를 들어 운용하기 어려워가지고 뭐 국채를 샀는데 국채 가격이 급락을 했다든지 뭐 이런 쪽에 유형을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시중은행들은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이런 쪽하고는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요. 뭐 우리나라의 약한 고리는 그렇게 크지 않은 은행이라고 할 수 있나요? 하여튼 뭐 그렇게 크지 않은 금융기관이 이제 부동산에 관한 익스포저를 자기의 감당할 수 있는 자본에 비해서 좀 과다하게 가지고 있는 곳, 그게 우리나라의 약한 고리로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사실은 다른 점이 더 많다고 봐야 되는데요. 다른 점이 더 많다는 것은 일본이 90년대, 80년대 후반부터 문제가 생겨서 90년대 잃어버리는 이제 10년, 심지어 20년까지 접어들게 되는데, 그걸 만들어낸 일본의 상황하고 지금 우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일본과 우리의 공통점을 찾는다면은 이제 인구의 고령화, 이게 이제 좀 공통점이고요. 오히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고령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면에서 일본보다 더 심각하다. 그러면 왜 안 나타나느냐? 지금은 당연히 안 나타나죠. 한 10년 지나 보십시오. 그때는 이제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걸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고령화의 부정적인 여파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공통점인데 일본보다는 더 심하게 다가온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나라 1인당 소득 지금 어떤 곳에서 10만 달러 전망을 하길래 제가 너무 기가 차서 도대체가 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못합니다. 1인당 소득이 어떻게 10만 달러가 됩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사람들이 다 고령화가 되면서 10명, 예를 들어 10명이 있다면은 6명이 일을 하다가 2명이 일을 안 하고 밖으로
벗어나는데 어떻게 1인당 평균 소득이 10만 달러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거는 어렵고요. 우리나라 1인당 소득 앞으로 크게 증가 안 합니다. 일본 94년에 1인당 GDP가 4만 4천 달러였어요. 지금 얼마 정도 되신지 압니까? 4만 달러 왔다 갔다 합니다. 몇 년 동안입니까? 30년 동안이에요. 30년 동안 일본의 1인당 생산성 미국보다 더 좋았다는 그런 연구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일본은 1인당 소득이 떨어졌느냐?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니까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하면은 1인당 소득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왜 늘어났느냐? 나이가 들어서 퇴직을 하니까요. 그게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더 강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공통점인데 우리나라는 이게 더 강하게 우리한테 다가오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지금 1인당 소득이 2000년에 10,000달러에서 2017년에 3만 달러, 지금 3만 4천 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하게 20년 동안 많이 성장을 했어요. 사람들이 이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1인당 소득이 10만 달러 간다가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아닙니다. 세상이 완전히 패러다임이 다르게 접어든다는 것. 첫째, 인구라는 이유 때문에. 그게 이제 일본과의 공통점이고요. 일본보다 더 심하게 접어든다는 것이고,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냐면은 일본이 90년대 위기를 겪은 것은 일본은 어마어마한 버블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80년대 말은 부동산 담보 대출 비율이 거의 140%씩 해줬습니다. 부동산 가격 대비해서 1.4배를 이렇게 대출을 해줬다는 것이죠. 왜겠습니까? 계속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요. 우리나라 은행 같은 경우 50% 제한하지 않습니까? LTV 같은 경우. 우리나라 그런 버블 없습니다. 일본은 그 버블이 꺼질 때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점이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의 차이점이고요. 또 하나는 일본이 그런 버블의 붕괴를 겪으면서 구조조정을 하는데 거의 10년, 20년에 걸쳐서 구조조정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구조조정을 했냐? 외환위기 1년, 2년 동안에 그냥 와장창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완전히 차이가 나죠. 우리나라는 그런 구조조정을 엄청나게 구조조정을 하면서 2000년대 들어와서 일본을 막 추격을 하게 됩니다. 일본은 한 10년, 20년을 구조조정을 천천히 고통을 줄인다고. 그렇게 나가면서 버블 부분을 해소해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그런 큰 버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그런 버블 문제 때문에 그렇게 들어갈 부분이 없고요. 경제 규모도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그 당시에 경제 규모는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미국을 앞선 때가 있었습니다. 20세기 들어와서 어떤 다른 나라도 시가총액이 미국을 앞선 적이 없습니다. 일본이 유일하게 처음으로 앞섰습니다. 그 정도로 경제 규모가 컸기 때문에 일본은 자신이 경제를 성장시키지 않으면 다른 나라가 성장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서는 경제 규모가 훨씬 적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성장을 하면은 우리나라도 수출을 통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면들이 또 일본하고는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요. 일본을 보고 일본이 가듯이 우리나라가 장기 저성장으로 가고 잃어버린 20년, 30년으로 갈 거라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추론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만의 특유한 상황을 보고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요. 그중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로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앞으로 한 10년 후부터 본격적으로 다가올 고령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주식이나 투자나 이런 쪽에 있어서 트렌드를 이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트렌드를 파악하면 일단 섹터나 이런 쪽에서 이제 실패는 크게 안 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보죠. 어차피 산업이라면 우리나라만 국한하면 안 되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은 어떤 트렌드가 크게 형성되어 있냐면은 두 가지 트렌드가 어마어마하게 저는 심지어 메가 트렌드라고 하기도 그래서 이게 울트라 메가 트렌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트렌드, 이거는 거의 울트라 메가 트렌드입니다. 어느 정도 앞으로 지속되느냐? 적어도 50년에서 70년 이상 지속될 트렌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웬만하면은 살아있을 동안은 계속 이 소리를 듣는 트렌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트렌드가 뭐냐면은 이제 기술 혁신 부분입니다. 혁신은 계속 지속됩니다. 당연히 더 가속화되고 지속되고 거의 요즘 챗GPT를 보면은 거의 특이점이라고 그러죠. 그 특이점을 이미 언제 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기술 혁신이 지속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의 이제 트렌드에 맞는 그 트렌드를 따라가야 우리나라 산업도 이제 당연히 성장을 하겠죠. 저는 그걸 요즘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그냥 BBC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B는 배터리. 이게 전기차라는 큰 트렌드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전 세계가 중국도 그렇고 전기차 트렌드로 가니까요. 배터리가 이제 그 중에 트렌드입니다. 그 다음 B가 이제 바이오이죠. 바이오라는 것은 기술 혁신하고 고령화하고 이 두 개가 다 교차하는 점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 시장도 어마어마한 시장이고요. 바이오와 이제 헬스케어도 같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부분이 있고 세 번째 이제 C가 칩스입니다. 반도체이죠.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 칩을 이야기하는데 결국 이 칩스는 AI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AI의 이제 트렌드가 형성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기술 변화와 인구 변화의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감안하면은 우리나라가 중점을 혹은 승부를 걸어야 될 산업이 BBC, 미국도 이 BBC에 미국 정부도 역시 승부를 걸고 있는데요. 우리도 역시 이제 배터리, 바이오, 칩스 이게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될 산업 분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셀코TV 투자는 60부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